전라북도 익산에서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장전마을 거는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익산에서 좋은정치 시민넷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대표를 현재 맡고 있고요. 그리고 장전마을은 5년 동안 민간협의회위원으로 2017년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가 앞으로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넣은 처리시설을 두려면 민간 전문가나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출신들 이런 분들이 회의하는 환경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그 정책위원회를 통과해야만이 시장이 허가를 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각종 환경피해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요구로 그 제도를 만들었고요. 아마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고요. 익산도 공단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특히 축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악취도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악취대책 민간협의회에도 제가 이렇게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공단 산업단지 악취하고 그 다음에 각종 가축분뇨 그 다음에 분뇨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거버넌스 차원으로 조직이 돼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 위원장은 저하고 이제 부시장이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산업단지는 악취방지법 보면 이렇게 천이 허용 기준이거든요. 천. 근데 익산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다 500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악취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수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환경 전문가는 아니고요. 시민단체 활동하다 보니까 그랬었고, 제가 이제 기초의원을 3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3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하다가 이제 기초의원이 돼서 쭉 활동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그만뒀는데, 근데 그런 활동들에 쌓였던 경력이나 경험, 이런 게 학습, 이런 것들이 장전마을과 함께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역할에 제가 한 게 주민들 대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성명서를 쓴다든지 보도자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폐경물을 쓴다든지 이런 역할을 주로 했고 주민들 KTNG 와가지고 집회하고 그때 데모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제가 사회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투쟁위원장 아닌 투쟁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거나 고민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함께 정리하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역할을 쭉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제 컴퓨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장전마을이라는 책을 출판 기념회를 해요. 책을 장전마을 환경피해 사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왔는지라고 하는 이 내용을 총 정리를 했고 왜 이런 사건이 농촌 지역에 발생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책을 집필을 했고 그 책을 다음 주에 어쨌든 출판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한나 장전마을 사건은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환경피해 사건인데 환경피해는 아시겠지만 특이성과 비특이성이 있잖아요. 근데 비특이성은 암종이 대부분인데요. 주민들이 피해봤던 그런 암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간암, 폐암, 담낭암, 담도암, 피부암 굉장히 다양한 암종이 나타나서 아마 환경부가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주민들의 끝없는 노력하고 투쟁 그리고 민간협의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문가, 교수, 지역사회 시민운동가들 그리고 정치권들이 합심해서 정부를 이겨먹게 되는 겁니다. 이겨먹어서 국내 최초로 인과관계라고 하는 이런 증명을 받는 굉장히 크나큰 환경 역사를 쓰게 되는데요. 장전마을입니다. 80여 명이 넘는 40가구가 사는 농촌마을이고요. 여러분들이 농촌 출신이라면 다 마을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벼농사, 특히
특히 익산은 호남 평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들녘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나 밭농사 이렇게 뭐 고추나 그다음에 파 이런 농사를 짓고 사시는데 저 뒤에 보이는 산이 함라산입니다. 함라산 뒤에 보면 바로 금강이거든요. 금강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진안부터 해서 군산까지 흘러가는 굉장히 큰 강이고요. 그 바로 뒤에 넘어가면 아까 금강이라는데 최무선 장군이 진포대첩을 했던 그 곳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큰 강폭을 갖고 있고 그 뒤에 보이는 함라산 아래 가운데 지점에 이 주민들한테 암을 일으켰던 비료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색으로 된 건물 하나 자그맣게 보이죠. 그리고 이 마을이 보시면 알겠지만 함라산 아래에 있고 양쪽이 굉장히 조금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구릉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지 아래 들어있는 마을 같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라산이 넘어온 바람이 넘어오면 이쪽에 분지에 깔리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료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을 하면 그대로 스모그 같이 마을에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5시만 넘어가면 오후 5시만 되면 해가 떨어질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온갖 악취, 송장 썩는 냄새부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런 악취에 시달렸고 응급실에 실려간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냄새가 날라오지 못하도록 전부 다 집에다가 비닐에 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서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누워 있으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함라는 이제 그 화균이 옛날에 유배해 와가지고 도문대작이라고 하는 요리서를 쓴 데가 이 함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동네고요. 금강릉산이라고 하는 곳은 비료공장입니다. 원래 세라믹 공장이 있는 자리에 세라믹 공장이 벽돌 공장을 세라믹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부도가 난 다음에 폐업 상태에 있었는데 풍릉의 연구실장이라는 분이 여기를 사들여서 여기에 비료 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세라믹 공장을 사용했던 굴뚝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사용한 그런 물질의 물질을 보면 다 폐기물을 재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정박, 미강박, 탄박, 연초박, 모든 박 종류들 있잖아요. 찌꺼기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유기질 비료 원료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연초박 같은 경우는 원래는 법으로 퇴비 원료로만 쓰게끔 돼 있어요. 퇴비 올린다는 것은 부숙만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발효 부숙. 근데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아마 반려견들 반려견들 먹는 먹이 같은 게 동글동글한 펠릿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펠릿을 만들려면 건조 공정이 있습니다. 건조 공정이 있어야만이 펠릿을 강화시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380도라는 열을 가하게 됩니다. 열을 가하면서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연초박 안에는 TSNAS라고 하는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니코틴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 1급 발암물질이 퇴비로만 원료 사용해도 나와요. 이번에 농진청에 실험을 했는데 부수 과정에서 생성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고열로 380도를 가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농도로 배출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어쨌든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 물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을 방문하니까 각종 비료 원료를 성형해서 이거를 건조하는데 직접 버너에서 나오는 열로 직화하는 방식으로 건조를 했었거든요. 건조를 하다 보니까 불안전요소가 돼서 저희는 처음에 민간협의위원들이 탁현물질을 잡을 때 파라고 하는 방향조 탄화수소를 잡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거기 안에 벤조피렌도 있을 것이고 나프탈렌도 여러 가지 500종이 넘는다고 그러고 그 물질이 이렇게 주부들 조리를 이렇게 하시는 주부들의 폐암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탁해물질을 잡았는데 근데 저희들 조사를 쭉 해보니까 그다음 민간연구소에서 환경부 조사를 해보니까 대주 지역도 다 나왔습니다. 탄화수소가 장전마을만 나온 게 아니고 대주 지역도 다 나왔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농촌 지역은 아시겠지만
어차피 식물 잔재물 같은 경우에는 소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집에 플라스틱이든 기저귀든 갖다 놓으면 다 태워요. 그런 걸 이 소각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농촌의 토양들이, 방향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지군하고 비교했을 때 특정 지을 수 없는 게 고민이었는데, 마침 그 민간 연구소가 이 그 시료를 가지고 이걸 시료를 검사하는 기관으로 갖고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검사하는 연구원이 TSN에 가면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TSN에 관해서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SN에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TSN에가 검출이 된 겁니다. 이제 그 청소 안 한 그 지붕, 옥상, 그리고 한 번도 가지 않은 베란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지붕 개량 사업한다고 함석으로 다 덮고, 농촌 같은 경우는 슬라브 지붕을 이렇게 방수한다고 다 덮거든요, 많이. 기와 형태로 함석 지붕으로. 그 안에 뜯어보니까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연추박을 사용한 곳은 이 공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 금강농산이라는 비료 공장만 유일하게 연추박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에서도 검출이 됐고, 그리고 비료 공장에서 고농도로 TSN에 검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조건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2017년도 4월 달에 대기배출 시설에서 니켈이 추가 검출되거든요. 니켈이 보통 0.1 정도 해야 이제 허용 기준에 들어간 0.47인가 나와요. 그래서 4.7배 추가하는데, 그것 때문에 익산시가 이거 폐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장이 문을 닫게 돼요. 문을 닫게 되면서 1년 넘게 지나가지고 환경부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농도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왜냐면 이 물질들 반감기가 작다 보니까요. 이 반감기가 6주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공장 가동 시기에 조사를 했다라면 굉장히 고농도로 이런 오염물질을 우리가 검출해냈을 수 있었을 텐데, 그 1년 넘게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농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환경부가 주민들한테 역학조사를 하고 발표를 할 때 인과관계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과학적 인과관계를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영향은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학적 인과관계 해석은 어렵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인구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은 표본을 갖고 조사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반감기가 작다 보니까 1년 뒤에 조사를 했다는 거하고, 바람 유해도라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바람 유해도가 있는데, 바람 유해도에 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인과관계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파라고 하는 물질은 바람 유해도에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너무 희석돼가지고 농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 정도의 고농도로 나오지 않아서 못 들어가고, TSNA 같은 경우는 턱걸이에요. 턱걸이 딱 보통 이제 바람 유해도가 보면 10의 마이너스 4승부터 6승까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딱 간신히 걸려가지고 환경부가 인정하는데 나름대로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장전마을은 처음에 그 타켓으로 설정했던 파라고 하는 물질을 계속 밀어붙였다라면 인과관계 인정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연추박이라고는 TSNA를 겨냥을 해서 그 오염물질을 찾는 바람에, 그리고 마을에서 마침 5군데에서 그게 검출이 돼가지고 배출원하고 피해 지역하고 동일한 물질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인정하는 쪽으로 갔고요. 그래서 현재는 비료 공장은 문을 닫아서 익산시가 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환경교육장이나 앞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들이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현재 비료 공장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익산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현재 익산시가 용역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장전마을 사건은 저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라고 보는데요. 돈만 되면 온갖 불법 행위를 하는 비료공장, 그리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문제 제기만 하면 별 문제 없다.
그리고 맨날 악취 문제적 민원을 넣어도 개선 명령만 때리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거를 연추박을 썼다고 신고를 해도 정확히 확인도 안 됐고,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감독청의 그런 관리 부재로 인해서 24명이 지적을 받았어요. 징계 처분받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 시효가 지나가지고요. 시효가 징계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 빠져나갔고 퇴직자도 있고 그러는데 마지막 끝에 업무 본 사람들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감사원이 공무원들이 행정관청이 허가를 해줘야 하지 않은 물질을 허가를 해주고, 이거를 관리적 악취 관리분을 신고 대상 시설 지정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점검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다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관청의 관리 감독 부재,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환경법률의 허술함, 이 세 가지로 농촌 지역의 집단암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로 장전마을 주민들의 암 환자 현황은 33명입니다. 80명 넘는 동네에 33명 정도 걸렸어. 엄청나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5명은 사망을 했죠. 18 투병 중에 있습니다. 암종도 많고, 여자 피부암 같은 특히 높아가지고요. 25배나 높습니다. 여성 피부암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근로했던 노동자들, 암 환자 5명 나왔죠. 거의 다른 지역과 비율 11배 이상 높아요. 암 발생비가. 그리고 여기를 설립했던 사장도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장전마을 건에서 단순히 암 환자만 33명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더 있다고 그래요. 본인이 어쨌든 국립암센터 등록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적 질환도 있고요. 피부 질환도 심합니다. 정신적 질환 같은 경우는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치매율도 높고,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그다음 피부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이분들 저렇게 긁고 삽니다. 다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저 정도 제가 민간협의위원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외부조사할 때 직접 현장에 들어갔었거든요. 공정도에 있는 건조공장이나 집진시설이나 이런 시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양이나 지하수 채취할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공장에 들어가면 먼지를 뒤집어 써요. 하도 비산먼지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집에 그대로 입고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집에 아이들도 걱정되고 아내도 걱정되고 다 발암물질이라는데. 그래서 열심히 수돗물 틀고 닦습니다. 신발부터 머리 툭툭 털고. 그래도 가려운 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려워가지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함께 참여했던 교수님들도 가려워서 말은 못하고. 그 정도의 피부질환이 심할 정도로의 이분들한테 그런 병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 표준인구 암 발생비의 2배에서 25배 높고요. 특히 여성들의 피부암은 25.4배, 그리고 남자 담도암, 담낭암 같은 경우는 16.1배가 높습니다. 이분들 현재 사망자가 15명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투병자 18명. 역학조사까지 2017년도 기준으로 역학조사를 했는데 22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 비율은 암 발생비는 2017년도 말 22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근데 역학조사 이후에 원광대 병원에서 주민들한테 건강검진과 그 다음 치료를 하겠다라고, 그것도 무료로 하겠다 약속을 해서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추가 발생자가 11명 이상 나왔어요. 역학조사 이후에 11명이 플러스 된 겁니다. 장전마을 암 발생은 계속 진행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2명이 몇 년 사이에 33명으로 뛴 겁니다. 이 통계는 단순히 만든 통계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만든 게 아니고 국립암센터에 등록된 통계입니다. 주민들은 40명이 넘는다고 하죠.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실제 모든 암에서 1.79배, 그 다음에 1.85배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 여자 암 같은 경우 특히 높은데 전북 대비 14.88배 근로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이분들은 그래도 마스크도 쓰고 장비도 갖추고 일을 했을 텐데요. 그리고 익산 대비 15.25배 정도 높게 이렇게. 근데 저희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이분들한테 이렇게 피해 구제나 산재 이런 걸 받을 수 있게끔 노동자들한테 연결도 하고 노무사도 보내고 그런 했는데 이분들이 응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 조사할 때 자기 회사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와가지고 괴롭히냐고 싸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면 다 그분들도 피해보신 분들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장전마을 대표 물질이죠. 발암물질입니다. 아까 말했던 TSNA라고 하는 그 NNNK는 아까 말했던 1군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입니다. 굉장히 여기에 고농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정말 찾아낸 게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비료공장이 배출한 유해물질 때문에 주민들이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건데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인정을 안 했는데 그때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중앙환경부를 상대로 지역 로컬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지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굉장히 역부족이죠. 근데 이제 마침 그때 그 국회의원이었던 이정미 의원이 국회로 저희들을 부릅니다. 그때 사무총장이었던 민간협의위원이 권태웅 사무총장이 민간협의위원이었어요. 그래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그 다음에 민간협의위원들, 대체위원장을 부릅니다. 불러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설전을 벌려요. 민간협의위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과관계, 이 정도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민간협의위원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폐기물이나 보건 쪽이나 의대 교수나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비전문가도 있지만, 그때 설정을 했는데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존의 답변만 계속 되풀이합니다. 아까 말했던 조사 인구도 적고 1년 뒤에 했고 유해도도 낮게 나왔고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하다가 합의를 보게 되는 게 그때 이정민 의원이 그러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인과관계 없다고 얘기하는 당신들이 잘못 조사한 거 아니냐 다시 조사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쪽에서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한국역학회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역학회 자문회의하고 국회 토론회를 하자고 저희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거를 덜컥 합의를 해줘요. 환경부가. 그러면서 이후에 한국역학회가 자문회의가 열렸는데 한국역학회 참여한 교수들 같은 경우 전부 다 대학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 역학회 토론회 때 조사 결과를 놓고 이 정도를 가지고 인과관계가 인정 않는 건 문제가 있다. 작은 마을에서 벌어졌다 인과관계 안 인정한다는 것은 미국이나 외국 사례는 8명이 있어도 인과관계 인정을 한다. 그러면 환경피해 현장은 그 몇만 명 대도시에서만 발생을 해야 인정을 하는 거냐. 뭐 재난이나 폭발 사고가 있어야 인정을 하는 거냐고 문제제기 하면서 환경부가 물러섭니다. 물러서면서 인과관계 말은 빼달라고 해요, 환경부가. 그리고 마침 그때 민간연구소, 환경부 역학조사를 했던 민간연구기관,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인데요. 여기에서 양심선언을 해요. 자기들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는데, 환경부가 이렇게 쓰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연구원 얘기 들어보면, 눈물 나고 양심선언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환경부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이거를 맞춰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소장이 자기들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는데 환경부 입장이 관련성 추정이고 과학적 해석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이게 그 역학회 자문회를 통해서 이거를
합의한 인과관계만 빼고 얘기합시다 해가지고 역학적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역학적 관련성. 역학이라는 게 인과관계 학문이잖아요.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는 걸로 말로 정리되면서 어쨌든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최초로, 국내 최초로 인정하는 그 결과가 도출이 돼요. 이 표는 이렇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연추박 사용 현황입니다. 장전마을 건으로 인해서 전국의 연추박이 다 사라졌어요. 거의 14개 사업장에서 연추박을 퇴비 원료로 사용을 했었는데, 경상도도 있고, 전라북도도 있고, 다른,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건으로 인해서 연추박이 퇴비 원료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지금 KTNG는 연추박이 사업장 폐기물이잖아요. 담배 만들고 나온 찌꺼기인데, 그거를 이제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한 해만 연추박을 갖고 만든 비료가 33,000포예요. 한 해만. 엄청난 양이 이 연추박이라고 하는 불법 물질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뿌려졌겠죠. 농협도 사가고, 풍농도 사가고, 단위농협도 사가고, 매출처 보니까 전국으로 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왜 연추박을 사용을 했을까? 이게 보니까 톤당, 킬로그램당 100원 정도 매입을 했는데요. 그것도 돈 주고 팔았습니다, KTNG가. 연추박을 쓰게 되면 병충해가 안 끈대요. 쥐들도 안 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독한가. 특히 원해작물에 이 연추박이 들어있는 비료를 쓰게 되면 병충해가 안 껴가지고 농사 짓는데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물질을 사람이 수년 동안 마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다들 사과했습니다. 익산시장, 도지사, 국무총리, 그 다음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장까지 왔죠. 저는 아까 영화 시뮬렉션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주인공이잖아요. 변호사 중심으로, 소송 중심으로 이렇게 영화가 전개가 되는데, 장전마을은 주민들 투쟁하고 민간협의회의원들이 활약으로 성과를 이룬 사건입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긴 했지만 법률적으로 접근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정부를 상대로, 행정을 상대로, 그 다음에 거기에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민간협의원들이 노력하고, 주민들이 다 평균 나이가 70살 넘은 노인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서울 와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다 투쟁해서 이룬 성과고요. 2001년 비료공장이 가동된 이후부터 역학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17년 동안 싸운 겁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하면 20년이죠. 저도 5년을 했으니까. 이분들이 끝까지 싸움을 하고 원인을 밝히고자 했던 노력이 없었다라면 아마 장전마을 사건 인과관 인정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단순히 농촌 쪽에서 공무원들 와가지고 민원을 넣어도 별 문제 없어요. 특정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마 다 정리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업체는 주민들 민원을 제기하면 행사비 보조나 노인정 놀러가는데 얼마씩 주고 무마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장전마을 주민들께서 그 암에 걸렸어도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끝까지 원인 밝히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민간협의위원들이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소원은 뭐였냐면 숨이라도 제대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시뮬렉션하고 차이점이 이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제가 환경 현장을 다니면 가장 먼저 물어본 게 여러분 싸울 의지가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의지가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간에 싸움 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중간에 이의 상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앞에서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나중에 보면 깃발만 나붙이고 다 뒤에 보면 사라지는 이런 현상은 없어야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싸울 의지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0년 투쟁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에 있었던 김세훈, 강공원, 이렇게 홍정훈, 권태용, 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협력을 했고, 이분들은 다 지역사 인물들입니다.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북대, 군산대 이런 분들이에요.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시민단체와 정치가들이 협력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했던 거고요. 그것도 오랫동안 거의 뭐 이렇게 비용이나 이런 것도 자기들이 투자하면서 전부 다 헌신해서 이거를 찾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정전마을 사례에서 뭐 이렇게 암물질이 뭐고 이런 거를 배우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협력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저는 다른 곳도 같이 좀 녹아나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 참 이게 환경성, 암이든 뭐든 밝히기가 무척 힘들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렇게 느꼈던 내용이고요. 지금 장전마을 사건 이후에 연초당은 법에서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역학조사를 방해한다거나 이걸 허위로 하게 되면 이제 벌금 처분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 공장 관계자들을 막아가지고 3개월 동안 공장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무 힘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거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저희 민간협의회가 요구를 해서 환경부가 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학조사 할 때는 처벌 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인허가 할 때 어쨌든 위원회 허가를, 심의를 거쳐서 인허가 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 각종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두르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전에 막아야지, 다 질병 걸리고 안 걸린 뒤에 막으려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한 검사, 전문가들의 분석 통해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이 나면 시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단체장이. 앞으로 이렇게 법이 굉장히 허술하죠. 농촌에 가보면 그런 비료 공장, 퇴비 공장, 플라스틱 재생 공장, 폐전선 재활용 공장, RDF, SRF, 온갖 폐기물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환경부가 어쨌든 국토법이든 환경부 자체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법을 좀 강화를 해야 하는데요. 전부 다 농촌적 옆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들어가요. 계획관리지역. 김포도 그렇고 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런 환경오염 사태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공단은 비싸고 힘드니까 못 들어가고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못 들어가고 전부 다 농촌적으로 이런 오염물질들이 들어가 있죠. 대도시 안에는 못 들어가니 어디로 가냐면 다 농촌 지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잘 개발이 안 된 동네, 뭐 이렇게 전라북도 같은데, 뭐 경상북도나 도시가 대도시화되지 않는 동네로 각종 폐기물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갔죠. 사업장 들어갑니다. 이거를 정말 지켜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앞으로 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규정도 얼마 이상만 하게끔 돼 있고, 오염물질을, 무슨 물질이 나오냐를 보고 영향평가 대상이냐 이렇게 봐야 하는데, 용량으로 보고 있어요, 용량.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법률이 좀 많이 바뀌어서 다시는 이런 장전마을 같은 사건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싸우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싸우기 전에 제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법을 새롭게 개정하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피해 볼 수 있기 전에 차단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이렇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의 역할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게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